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좀 더 본격화된 이후로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출렁임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제까지만 해도 95,000달러까지 밀리면서 혹시 이게 또 레벨 다운이 되나 싶었는데 간밤에는 또 97,000달러까지 좀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의 변동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에 변동성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크립토 세상에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야, 뭐 10%, 20% 움직이는 거는 변동성도 아니야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변동성이라고 하기에는 박스권에서 약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밀려도 9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다만 10만 달러를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가 내세웠던 공약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취임식 직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예상보다 뭔가 화끈하게 뭘 안 내놓네? 라고들 시장이 반응해서요. 그래서 아마 기대에 못 미치는 트럼프의 공약 때문에 시장이 시원하게 뚫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이에 따라서 크립토 자체 이슈보다는 이 거시적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위험 자산으로서의 성격으로 지금 현재 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매크로 변수에 좀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유동성과 관련해서. 근데 또 간밤에 CPI 때문에 뭐 금리 인하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다는 건 그래도 확실한 지지선은 좀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 잘 고려해서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이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나스닥과 어느 연동성을 좀 가져가시면 힌트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 뭔가 좀 더 비트코인 날아가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실 보세요? 투자자들이 제일 기대했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은 기대가 휩싸였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나온 얘기가 없어요. 첫날 행정명령에 들어갈까 싶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고 그쵸. 며칠 뒤에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사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루뭉실하게 디지털 자산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비축 자산으로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보자라는 식의 내용만 담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으로 보자면요. 일단 30일 동안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규제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60일 이내에 그걸 분석합니다. 그리고 180일 이내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크립토 자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데이비드 sak스한테 제출하면 그걸 정리해서 트럼프한테 전달하는 이런 타임라인이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가 나와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그러네요.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 밖에 여러 가지 규제 이슈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사실 그 행정부 여러 가지 금융당국 기관의 수장이 바뀌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임명까지 하려면 의회 인준까지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가시적인 뭔가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시장이 주춤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봐요. 지금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당장 방금 전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 2.0으로 전환한 뒤에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른바 이제 지분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지분 증명을 하게 되면 지분 증명에 따른 보상이 한 3%에서 4%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이더리움 ETF는 이 스테이킹이 안 되는 ETF입니다. 반쪽짜리 ETF예요.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더 ETF를 고를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더 ETF 쪽으로 돈이 안 들어왔고 그런데 방금 나온 소식이 뭐냐면 이더 스테이킹을 해주는 ETF를 20일 쉐어즈라는 곳이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SEC가 허용해 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오면서 갑자기 이더리움 가격이 7% 가까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현재는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이제 SEC 수장으로 사람이 임명이 되고 폴 애킨스가 임명이 되고 지금 그리고 어제
그 CFTC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A16G에서 암호화폐를 담당했던 사람을 또 수장으로 앉혔어요. 이게 뭐냐면 규제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때문에 변화가 나타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가 가미되면서 시장이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막 호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오려면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리가 되고 정책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곳곳에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 시그널들이 언젠가는 하나의 어떤 물줄기로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퍼즐들이 맞춰지는 가운데 그 퍼즐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각국에서 좀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규제도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 분명히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높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자들은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나와서 미국 연방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뭔가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주길 바랬는데 그렇진 못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주정부 단위에서는 상당히 실제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움직임에 근접한 거의 실행 직전까지 온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로 치면은요 의회 그 상임위가 있잖아요. 뭐 금융위원회도 상임위를 통과한 곳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미 상원 포결만 앞둔 곳들도 상당히 많고, 뭐 유타주 같은 곳은 거의 목전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주 정부가 들고 있는 공적 펀드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이미 그 주 정부 단위에 우리로 치자면은 뭐 401K, 미국으로 치면 401K 같은 이런 연기금이요. 이런 쪽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자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고 있고요. 미국 연방 정부는 아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일고 있고요. 미국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뭐 체코 같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나서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외환 보유액의 한 5% 정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중앙은행 총재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단위에서는 비트코인을 채택하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면서 이거 전략자산화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도입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야말로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 금이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그 하단이 왜 지지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관들도 들어가고 각국에서도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고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강한 탄력을 보여주진 못해도 그래도 하방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코인이다라고 해서 그래도 위험자산이다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반박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성격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름에서도 드러나는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잖아요. 이 디지털하고 하면 기술주와의 연관 관계가 큰 거고요. 뒤에 금에 주목을 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서 성격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비트코인 트럼프 당선 취임 전까지는 이 금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의 성격이 완전히 금 쪽으로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는 안전자산 성격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는 생각보다 뭔가 정책적으로 안 보여주네라고 하니까 금까지는 아니네. 금까지는 아니고 이제 디지털 쪽으로 좀 더 무게가 그렇죠. 실리면서 S&P 500이나 나스닥처럼 이제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비근한 예로요. 어제 재밌는 게 지금 현재 가격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98,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쭉 밀렸어요. 그래서 94,00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원래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디지털 쪽에 주목을 해가지고 밀렸는데 시장이 근데 뭐 이렇게까지 밀릴 일은 아니네라고 판단해서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과
그 어느 중간쯤에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아마 연기금의 보유도 많아지고 기관들의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금 쪽으로 성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가지의 장점만 잘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확실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금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뭐 골드바 뭐 판매를 중단했다 한국 금거래소에서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금값이 난리더라고요. 네네. 금 관련 그 코인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재밌는 게 조폐공사에서 우리 이제 금 골드바 판매 중단할게.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유를 보니까 이게 조폐공사 역시나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그걸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자재 수입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없대요. 물량이 딸리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골드바 판매를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금이 인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전자산 하면 다 금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니까 비트코인이 갔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금은 아니니까라고 해서 금인 안전자산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 거고요.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지금 코인 가운데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자산을 다 토큰화시키면서 우리가 서로 쉽게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드바를 못 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요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금 기반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뭐 ETF처럼 기초자산이 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면 당연히 해당 코인의 가격도 그렇겠죠? 오르는 거고요. 예.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요 금 기반 코인 가운데 진짜로 금을 들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지금 유명한 코인이요. 이 팍소스 골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뉴욕 금융감독청의 규제를 받고 있고 신뢰가 높습니다. 그래서 팍소스는 1온스 실물 금과 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코인 가격은 당연히 금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뭔가 규제를 받고 있고 뭔가 투명하게 감사가 되고 있는 곳에서 발행하는 코인이 아니라 일부 약간 이른바 소위 말하는 스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는 금에 투자하고 있어요. 금과 연동돼 있어요라고 하지만 실제 뜯어보면 금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 기반 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진짜 이곳이 규제를 받고 있고 실물금을 들고 있는 실체가 있는 곳인지 약간 알아보신 다음에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해당 코인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항상 좀 약간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예. 확실히 코인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도 정리가 필요한데 그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님께서 올해 세계 경제가 사상 최악의 공황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기요사키가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바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트럼프가 언제 무슨 관세 폭탄을 꺼내들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 상황에서 사실 기요사키는 대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까지 보거든요. 근데 이 대공황까지는 사실 좀 너무 나간 얘기 잘 아니냐.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고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의 그 가능성에는 다들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안전자산 아까 말씀드린 금을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있고 그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금이잖아요. 여기에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나은 건 이 금 같은 경우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이른바 우리 뭐 10억이라고 하면 10억에 지구 인구가 모두 금은 안전자산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온 역사가 2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 막 넘어섰을까? 이 정도 수준이에요. 때문에 아직 불확실하지만 비트코인의 강점은 뭐냐면 금에 비해서 보관, 운송이 편하다는 겁니다. 이거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이게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홍콩은 금이 면세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몰래 금을 들여와서 그걸 주조해가지고 일본에다 팔아서 이 차익을 남기다가 걸린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비상하네요, 네. 뭔가. 예. 그런데 요거가 이제 문제가 됐지만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이른바 레저에다 넣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도 못 잡아요. 네. 이런 편의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에 아직은 금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기요사키가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거고요.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을 때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기존의 전통 자산보다는 대체 자산에 주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대체 자산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인가 아니면 여전히 위험자산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비트코인 기반으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알트코인 중에서 아까 잠깐 뭐 이더리움도 맞아요. 얘기해 주셨지만 뭐 최근에 리플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혹시 주목하고 계시는 내용이나 코인이 있을까요? 사실 SEC가 이제 달라지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할 때 운용사들이 원한 건 현물 교환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꾸게 해주세요라는 거였는데 네네. 이게 SEC 입장에서는 약간의 가격 조작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현금 환매 방식만 허용을 했어요. 근데 운용사 입장에서는 현물을 선호하거든요. 현물 교환 방식을. 요게 이제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쪽에서 많이 신청들을 했습니다. 요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드러나고 운용사들의 참가가 활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반쪽짜리 ETF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스테이킹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스테이킹이 되면 그 ETF에서 일종의 이제 보상, 3에서 4% 보상이 나오거든요.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국채 같은 느낌이에요. 쿠폰이 나온다라고 보니까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영향이 큰데 지금 방금 나온 뉴스가 이제 운용사 측에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이거 우리 스테이킹 ETF로 전환하겠다고 그러네요.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SEC 입장에서 허용을 안 해줄 리가 없고요. 게다가 ETF가 지금까지는 비트, 이더만 있었는데 이제 SEC가 바뀌니까 와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번 하면서 뭐 솔라나 ETF, XRP ETF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그 바이든 행정부 때 SEC와 다른 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이 뭐냐면 야 이번엔 될 것 같다. 근데 솔라나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알트 ETF가 나오게 되면 긍정적인 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통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ETF 자금 유입을 통해서 많이 오른 게 맞고요. 예. 뭐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자금이 안 들어왔지만 어쨌든 통로가 열렸다라는 점에서 뭔가 통로가 열리면 모멘텀만 있으면 바로 기관 자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때문에 이 ETF를 통해서 한번 알트 시즌이 다시 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운용사들이 SEC를 만나보면 좀 태도가 달라졌대요. 그래요? 예전에는 솔라나 ETF 신청하러 가면 거의 뭐 약간 전혀 될까? 안 들어줄 전혀 것 안 들어줄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이 갖고 있는 ETF의 구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마 솔라나 ETF 같은 경우에 승인이 다음번 심사가 한 4월쯤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4월 기대가 얼마 안 갖고 남았어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XRP나 라이트코인 ETF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잠잠할 때 여러 가지 시그널들과 퍼즐들은 그 밑에서 계속 맞춰지고 있었고요. 그게 알트 시즌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뭐 솔라나, 라이트코인, 리플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